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라디오 들어봤더니 지난주에 되게 대기업들의 네. 신입사원들 시험들이 있었나 봐요. 네. 인적성.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막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마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곧 있으면은 합격자 합격이 되겠죠. 발표하고 연수원도 가시고 새로운 직장을 얻게 되시겠네요. 네. 그럼 이제 새로운 직장 하면 뭐 회사가 먼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독립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때는 이제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전세도 구하기도 하고, 이제 돈이 생기니까. 독립을 하는 거죠. 네. 네, 좋은 새 출발이 네.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요한 이야기를. 네, 이때 새롭게 물론 집을 사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전세. 하게 된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좀 슬프게도 또 부동산 사기 이런 뉴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인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뭐 월세여서 뭐 보증금을 다 날리거나 네. 도망간 이런 사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더라고요. 얼마 전 뉴스에서 봤어요. 네. 정말 조그만 큰 것도 아니고 그쵸, 대부분 소액 이제 보증금이었는데 사회 초년생들이 그들에게는 거의 전부인 거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잃어버리면 그쵸. 그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뭐 갭 투자도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시세가 내려가니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도 많은데, 그럼 일단 계약하는 단계에서 전직 공인중개사, 현직입니다. 전현직 공인중개사님께서 계약을 똑똑하게 하는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임대인.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이냐. 내가 지금 집주인과 거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맞아요. 사실은 임차인들이 계약서 쓸 때 임대인을 못 만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너무 뭐 이렇게 작은 방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위임해서 네. 좀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네, 중개업자분들이 위임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관리해 가족. 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가족이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통상적으로는 물론 이제 재산에 관련된 권리 행사를 하시는 거니까 엄격하게는 뭐 인감도장, 위임장에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서 첨부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누구누구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지킬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돈은 반드시 집주인한테 송금해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네, 등기부 등본을 떼어서 보여주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 소유주랑 똑같은 이름의 은행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지금 피해 사례를 보면은 다른 사람 명의로 막 중개사 넣잖아요. 명의로 넣고 이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저 일할 때 17년 전. 네,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중개업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희가 중간에 그 돈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 저희가 돈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개사한테 입금해라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반드시 집주인분의 계좌로 송금을 하시고 그래서 집주인분이랑 적어도 통화하시고 신분증 확인하시고 이 사람이 정말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하시는 절차를 최소한이라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확인할 수 있죠.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하시면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중개업 하시는 공인중개사나 중개업자분들이 이 등기부 등본을 다 떼서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등기사항을 보면 주인분이 누구시고 그다음에 을고를 보면은 여기에 채무가 있습니다. 혹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럼 그 채무가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한 금액이잖아요. 보통 이제 대출 금액의 120% 네. 이렇게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시세와 어떤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뭐 지금 매매 가격이 뭐 3억짜리다. 근데 지금 채무가 뭐 1억 2천이 돼 있다. 근데 내가 2억짜리 전세를 들어갈 거다. 이러면 좀 위험한 거죠. 그죠. 1억 2천이면 일단 최소 은행에서 빌린 돈이 1억은 있다. 네. 이런 뜻인 거고 그 다음이 나인데 그게 2억이니까 그러면 똔똔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이 가격이 떨어지면
내 채권이, 내 보증금이 지켜지지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그 집의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는 이제 그런 걸로 확인이 되는데, 혹시 집주인이 그런 밀린 세금이 있거나 체납자이거나 뭐 그래서 집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네. 네. 뭐 기본적으로는 국세 완납증명서라든지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 계약 당시에 이 집주인께서 세금이 밀린 게 하나도 없다. 완납증명서 갖다 주시면 사실 편하죠. 네, 그거는 이제 홈택스에서 집주인분이 발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현재 시점에 체납하고 있는 세금이 없고 모든 세금을 냈습니다라는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또 아니면 집주인이 발급을 안 받아갖고 오셨을 때 뭔가 동의를 해주시면 또 임차인이 되실 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도 있죠. 네, 그게 바로 미납국세 열람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신청서랑 등기 등본 이런 걸 가지고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면 이 집주인이 현재 내야 되는 세금과 안 낸 세금과 신고했는데 안 낸 세금 이런 것들이 조회가 되죠. 네. 근데 잘 안 해주잖아요. 맞아요.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라서. 네. 저희가 뭐 월 천에 뭐 50만 원짜리 이런 거일 경우에는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소액 보증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도 사실 뭐 확실하긴 한데 한 애매할 경우들 있죠.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넘어가는 금액들 1억 1천만 원 넘어가는 거 서울의 경우에 그런 금액들은 그래도 1억인데 이런 거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래, 실효성의 의문은 있지만 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임차인들이 좀 더 손쉽게 자기 할수 있구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서 좀 최대한 계약을 똑똑하게 잘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고, 만약 계약하고 나서 살다가 이 전세 보증금이 뭐 위험해지거나 뭐 갭투자 이런 요즘에 전세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럴 때 나의 보증금은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건지. 네, 만약에 경매에 넘어갔다고 치면 그럴 때 배당을 받는 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배당이 진행되면 이 경매가 진행되면서 소요된 비용들이 먼저 일바로 빠지죠. 네. 뭐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죠. 네. 일단 경매 넘어갔을 때 필요한 게 빠지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최우선 변제되는 금액들이 먼저 그다음 빠지는 거죠. 네, 작년 9월 11일에 개정이 돼서 이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됐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1억에서 1억 1천만 원으로 올랐고요. 최우선 변제권은 우선 기본적으로 대항력을 갖춰야 돼요. 대항력의 요건은 대항력이 뭔가요? 이름이 어려운데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 임차권을 지킨다라는 게 대항력이고, 이 대항력은 임차 기간 동안에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사하시고 나서 바로 하는 전입신고, 네, 있고 또 바로 할 수 있는 확정일자. 확정일자. 그런 날짜들을 받아두는 게 중요한 거죠. 네, 확정일자는 몇 년 전부터는 좀 손쉽게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계약서 쓰고 바로 인터넷에 스캔 떠가지고 올리시면 바로 나오고요. 전입신고는 이사하시고 바로 하시면 되고요. 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대항력을 갖출 경우에 정해지는데 지역에 따라서 금액 기준이 달라져요.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호로 구분하고 1호가 서울시, 2호가 과밀억제권역, 3호가 광역시, 4호가 그 밖에 이렇게 되고, 1호의 서울의 경우에는 9월 11일 이후에는 1억 1천만 원의 보증금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1억 2천 이런 경우는 아예 적용이 안 돼요. 1억 1천만 원까지. 정말 어쨌든 소액의 소액이네요. 경우에. 그리고 1억 1천만 원 다 변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3,700만 원. 네네. 우선해서 먼저 최우선해서 변제를 먼저 준다. 네네. 그렇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순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1등 경매 비용 관련된 거,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금, 그 세 번째가 당해세라는 거잖아요. 네. 당해세 이름 너무 또 어려워요. 당해세. 당해세 요거는 이 부동산에 붙어 있는 세금. 당해세. 네. 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이 부동산을 갖고 관련된? 있거나 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재산세나 종부세, 종부세, 이런 이런 것들. 거.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뭐 밀린 세금 같은 것들을 그 다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순서대로 가는 거죠. 네. 그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세금에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밀린 세금들, 그리고 공과금, 4대 보험 같은 것들, 그리고 그 다음이 설정된 채권. 네.
네, 요렇게 이제 조세채권, 공과금 그 다음이 이제 순서대로 채무들, 채권들 간의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대항력을 갖췄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도 받았고 전입신고도 했다고 하면 이걸 완료한 날짜가 나의 날짜가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갖춘 날짜. 네, 그 대항력을 갖춘 날짜랑 다른 채무들의 날짜를 비교해서 내가 앞선다고 하면 내가 먼저 가는 거고 내가 뒤라고 하면 다른 채권들이 먼저 변제를 받는 거고요. 그럼 그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네요. 네. 근데 이 날짜가 중요한데 사실은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날짜들이거든요. 저랑 같은 순위에 있는 날짜들은 우리 앞선 순위에 있는 날짜들은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갖고 있는 뭐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 네, 확인하기 어려운 채무, 세금 관련된 채무들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알려주시면 좋은데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꼼꼼하게 구두로라도 확인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그렇지 뭐 그런 것들 된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제 장치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거네요. 이제 지체하지 말고 바로. 네. 그래서 나의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것, 날짜를 빠르게.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은 사실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대항력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라고 했는데 또 이런 임대인도 있잖아요. 우리 집은 전입신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경우 안 하는 걸 조건으로 계약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특이하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몰래 하기도 그렇고. 네, 그래서 막 공인중개사님은 막 그러면은 뭐 전세권을 선택해라 뭐 이런 말 하시던데. 네, 전세권 설정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전세권 설정은 이렇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신 경우에 설정하시면 대항력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얻는 제도인데요. 대신 돈이 좀 들죠? 등기부 등본에 뭔가 남기는 거죠. 맞습니다. 뭐, 예. 이만큼의 뭐 전세권이 있다. 네. 그래서 설정을 별도로 하시면 되고요. 이 전세권은 설정하시는 날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확정일자, 아까 대항력 갖춘 날짜랑 그 동일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세권은 오히려 장점인 게 하나가 있어요. 전세권 같은 경우는 바로 내가 이 채권을 확보한 거잖아요. 네, 물건을 그쵸. 이 부동산의 물건을 딱 확보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 대항력만 갖추신 경우에는 그래도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지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바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이렇게 뭐 확정일자도 받아서 대항력을 갖춘다고 하면 굳이 전세권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죠. 그렇군요. 네, 그럼 개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을 좀 유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회사가 직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임대를 하거나 임차를 하거나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요럴 경우에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항력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은 개인일 경우에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해서 임차권을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똑같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은 개인처럼 대항력에 있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에 전입신고를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주민등록이 없잖아요. 법인 번호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개인일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별도로 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숨가쁘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이야기와 내 임차권을 보호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부동산 계약 아무래도 처음 할 때는 이제 임대가 많잖아요. 임차가 많잖아요. 네. 바로 뭐 사는 계약은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첫 계약을 똑똑하게 잘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꾸준히 할 예정이에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언니였습니다. 안녕.